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음 달 15일 시작됩니다. 올해는 어떤 항목들이 신설됐고 무엇을 챙겨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빠르게 늘면서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도 더불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황 살펴봤습니다. 서울 용산역 인근에 청년주택 복합단지가 조성됩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낸 터라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18번째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인상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이모저모를 손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소득공제율 30%로 인상되고 기부금의 경우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돼 세액공제 폭이 확대됩니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축소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는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만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 2월부터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 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60대 연령층의 가계비 증가율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소득이 줄면서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결국 이런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분기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따져봤는데 60대 이상은 연평균 9.9%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이하 청년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6%, 40대 이하가 3.3%, 50대 이하가 4.4%인 것을 감안하면 60대 증가율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3분기 기준 18.1%로 확대됐고 1인당 대출 금액도 7,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들어서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서면서 빚 증가율이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문제는 은퇴 세대인 60대 이상은 채무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향후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가 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 60대에 쓸 수 있는 돈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212%를 웃돌았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을 통해 빚을 갚아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60대 이상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3, 4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그런 일자리거든요. 대부분이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어 자칫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7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 4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반 정부 부채는 75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10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출생은 주는데 사망은 증가하면서 이 실질 인구 증가분은 100명대에 그쳐 인구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2만 5,500여 명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는데 43개월 연속으로 최저치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 증가분은 128명에 그쳐 증가율은 0%대에 머물렀습니다. 1981년 이래로 이제 가장 낮은 자연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출생과 사망의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조만간에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배경으론 혼인 정년기에 있는 20대, 30대들의 취업난과 주택 문제로 비혼과 비출산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 경제의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를 30만 9천 명으로 예상했지만 10월까지 탄생한 출생아 수는 총 25만 7,900여 명에 불과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역세권 일대 개발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수차례 개발이 지연돼 왔던 용산 역세권 개발에 정부가 수천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펼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서울 집값 폭등 등을 이유로 수차례 개발이 지연됐던 이 용산역 세권. 일단 정부가 공공개발에 나서면서 이렇게 개발 물꼬를 터게 됐다고요. 네, 서울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죠.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 일단 역 주변 지역부터 공공개발 성격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후보지 18곳을 선정했는데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첫 번째 선정한 곳이 서울 용산입니다. KTX 용산역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으로 현재 유수지, 자동차 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 14,000제곱미터 부지인데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며 6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120가구, 청년주택은 380가구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정 기자. 일단 이번 결정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다시 불시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용산 역세권 일대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값 폭등을 이유로 용산 통개발, 일면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며 공공개발 움직임이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대상지로 용산역 후면 유수지 일대를 지정하면서 용산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물론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공공성이 큰 도시재생 사업이고 개발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재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한편 서울 용산 외에도 고양시 성사동, 동인천역 역세권 등이 뉴딜 신사업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포함한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 집값은 오히려 크게 올랐고 전세 가격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급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이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요.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1% 올랐습니다. 0.2% 올랐던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률이 반토막이 나는데요.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지난주 0.33% 올랐던 서초구는 이번 조사에서 0.06%로 집계돼 상승폭이 5분의 1 토막이 났고, 강남구는 0.36%에서 0.11%로, 송파구는 0.33%에서 0.15%로 급감했습니다. 강북 인기 지역 집값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와 용산, 성동구의 상승률이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김 기자, 수도권에선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요? 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아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수원 영통구는 이번 주에만 0.67% 상승했고, 의왕과 안산, 단원도 0.5%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방에선 세종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0.37%에서 이번 주 1.33%로 훌쩍 뛰면서 역대 최고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 일단 수치상으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라고요. 네, 전국에 걸쳐 전셋값 상승세가 유난히 컸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8%에서 0.23%로 올랐습니다. 특히 인기 약군인 강남 4구 중 강남구는 0.52%, 서초 0.32%가 상승하는 등 모두 전셋값이 올랐고, 지난주보다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강남 지역 외 양천구도 주요 학군 지역인 목동 신시가지와 인근 신축 위주로 전셋값이 0.56% 뛰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입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시제도 확대 등 학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판매 부진과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는데요. 자동차 업계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1월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61만 3,077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생산량은 400만 대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400만 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번 달 38만 6천여 대를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400만 대 밑으로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입니다. 특히 르노 삼성과 한국 GM, 쌍용차 등의 생산량 감소폭은 더 큽니다. 판매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15개월째 줄어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둔화입니다. 따라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저비용 고효율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미래차 시장에 대비하려는 집중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말까지도 자동차 업계는 노사 갈등과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르노 삼성차는 임금을 두고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가 연말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시로 가동을 중단한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조의 출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의 노사 갈등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만 대라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서 시장이 무너졌다 이런 뜻도, 고비용 저생산 구조, 강성노조의 이미지로 해외에서도 국내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판매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보고 있어서 노사 안정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쌍용차는 노사가 생존을 위한 자구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 복직이 예정됐던 해고자들에게 최근 무기한 휴직이 통보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노동계 소식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창립 23년 만에 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최대 노동단체에 등극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노사정 관계 변화도 요구하고 있는데 또한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네이버 직원들은 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카카오와 넥슨 등 IT 기업들에서도 잇따라 노조가 등장했고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가입이 줄을 이으면서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총 96만 8,035명으로 한국노총보다 3만 5천 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창립 이후 23년 만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수 규모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약 64만 9천 명이었는데 2년 사이에 32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노총 소속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7년 이후 5천 명 이상의 용역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같은 기간 5,500여 명의 기간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국마사회 노조도 민주노총이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노동 권력의 중심이 바뀌면서 노사정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대통령직 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여서 경사노위가 내놓은 사회적 합의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보위원회에 참여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서는 노사관계의 경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과거와 달리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좀 상당히 나쁜데 노조가 만약에 파업을 이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신중한 행보가 요구됩니다.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아침 일찍 신선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명 새벽 배송 업체가 배달한 제품에서 이 식중독균이 나와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이 식중독균이 발견된 제품, 어디 업체 제품인가요? 네, 새벽 배송 업계 1위인 마켓컬리와 신세계 쓱닷컴에서 판매된 일부 훈제 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새벽 배송과 일반 배송으로 판매되는 반찬과 생선류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훈제 연어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식중독균은 저온과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특히 냉장, 냉동실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데요. 임산부와 신생아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에선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제품 중 마켓컬리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대 1.9배 수준 많이 나왔습니다. 마켓컬리와 신세계 측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새벽 배송 제품에서 일반 배송 제품보다 훨씬 많은 세균수가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이 위생관리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새벽 배송의 세균수가 일반 배송 제품의 세균수에 비해 최대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원재료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유통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했을 수 있다면서 특정 새벽 배송 업체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제품 중 20%가량이 식품 유형과 원재료명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와 폐기, 판매 중지, 그리고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KT가 회장 후보 9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KT를 이끌 차기 회장 후보자는 이르면 내일 정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이 후보자 면접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후보자 면접은 거의 막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면접 후보는 구현목 KT 미디어 부문장과 임원문 전 매스총괄 사장, 노준영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총 9명입니다. 각 후보당 프레젠테이션 10분과 질의응답 50분으로 1시간씩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후보가 면접을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 심사위원회는 오늘 면접 이후에 최종 후보를 최대 3명까지 압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 면접 결과에 따라 오늘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도 지난 2013년 처음 선임될 때 면접이 끝난 당일 저녁 바로 내정자로 공개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후보자는 내년 3월 주총에서 최종 선임되고 앞으로 3년간 KT를 이끌게 됩니다. 네, 사실 이번 KT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이 이 사상 첫 KT 출신 회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KT는 회장 선임 과정에서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KT 지배구조위원회가 차기 회장의 자격으로
수차례 전문성을 강조했고 선발된 후보자 대부분이 전현직 KT맨들입니다. KT 출신이 아닌 사람은 노준영 전 정보통신부 장관 딱 한 명인데요. 정보통신부 장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보다는 미래 KT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회장 후보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네, 인사 관련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기업은행장인 김도진 행장의 임기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차기 행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의 기업은행장은 대통령이 이렇게 최종 임명을 하는데 노조 반발이 극심해서 청와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내일이면 현 기업은행장 임기가 끝나는데 아직도 차기 행장이 안 정해진 건가요? 네, 기업은행은 내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행장의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주면 마무리될 줄 알았던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가 미뤄지면서 차기 행장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일까지도 차기 행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당분간 기업은행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임상현 수석 부행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기 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지 않았나요? 네,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특히 반 전 수석이 사실상 차기 행장으로 낙점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을 하면서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어서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대신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결국 청와대가 최종 선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노조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반장식 전 수석과 윤종원 전 수석 모두 관료 출신인데요. 기업은행 노조는 두 인물 모두 은행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든 낙하산 인사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6시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재벌그룹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승계 작업을 잡음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 승계 방식은 비상장 계열사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우선주 증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지주사 CJ 이사회는 소유 주식 한 주당 우선주 0.15주를 배당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배당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갑자기 주식으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 덕에 이재현 회장은 무상으로 우선주 184만여 주를 받았는데 최근 이를 모두 두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앞서 2006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역시 당시 중학생이던 딸 서민정 씨에게 지주사 우선주를 증여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또 다른 우선주를 만들어 상장했는데 부녀가 합쳐서 30% 가까이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지주사의 전환 우선주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전환 우선주는 보통 10년이 지나면 의결권을 갖고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민정 씨의 경우 2016년 보유하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3%에 가까운 지주사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CJ그룹 역시 10년 뒤에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두 자녀가 이번 증여를 통해서만 5%가량의 지분을 더 보유하게 됩니다. 전환 우선주를 이용하는 건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당장 승계 작업이 급하지 않은 데다 보통주보다는 자금이 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 대비해서 약 한 40% 정도 내외로 주가가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여세 부분도 그만큼 경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CJ 우선주는 증여 당시 65,400원으로 보통주보다 25,000원 더 저렴했는데 덕분에 보통주로 증여할 때보다 2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90년대 팝의 여왕으로 불렸던 휘트니 휴스턴의 영화 보디가드,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의 명곡들이 뮤지컬을 통해 다시 무대 위에서 부활했습니다. 윤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토커의 위협을 받는 디바와 그녀를 지키는 경호원. 팝스타와 보디가드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1992년의 영화 보디가드가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전설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을 소화하는 레이첼 역에는 김선영과 손승연, 박기영 등 뛰어난 가창력의 배우들이 맡았습니다. 보디가드 프랭크 역을 맡은 이동건, 강경준 두 배우는 뮤지컬에 처음으로 도전합니다. 장화와 고양이가 가진 것의 전부인 장피에르에게 고양이 샤샤는 장화를 주면 황금 장화를 신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예측 불허의 모험을 떠나는 고양이의 이야기를 풀어낸 러시아 뮤지컬 장화 신은 고양이가 10여 년 만에 국내 무대에 오릅니다. 실감나는 고양이 분장을 한 배우들의 흥겨운 춤과 노래가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고양이 길을 향해 걸어, 고양이 길을 향해 걸어, 사뿐하게 철도 있게 차량. 아마포로 감싼 2700년 전 이집트의 미라가 누워 있습니다. 미라가 들어있던 관에는 영원한 삶을 꿈꾼 당시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미국의 브루클린 박물관이 소장한 이집트 유물 94점을 공개했습니다. 석회암으로 만든 람세스 2세의 얼굴과 프톨레 마이오스 12세로 추정되는 왕의 머리, 금과 은, 수정으로 장식한 따오기관 등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서울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을 짓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신내 나들목 일대 74,600제곱미터를 신내 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해 북부간선도로 상부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구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내후년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이곳엔 공공주택 약 1,000가구와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이 캄보디아 최대 소액 대출 금융기관인 프라상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7천억 원으로 국민은행은 지분 70%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인수를 통해 동남아 지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이 시각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북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새벽에 전남 서해안 지역에 눈발이 흩날릴 때가 있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아 강원 영동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전남 서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와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영동에는 5mm 내외의 비와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나 눈은 새벽과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보이며 오늘보다 3도가량 내려가 춥겠는데요. 한낮에도 2도에 머물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집 나오실 때 옷차림 두껍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춥겠고 한낮에도 수원과 춘천이 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 강릉이 영하 3도 보이겠고 낮 기온 속초가 5도, 강릉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각각 영하 2도와 영하 3도 보이며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6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들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